2019년 5월 25일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2년 만에 만난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레 안에는 죽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그 남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며칠 뒤 그의 시신은 검은 봉투에 담긴 채 제주와 완도 사이 망망대해로 사라졌습니다. 시신을 바다에 던진 사람은 바로 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살인 직후 그녀가 시신 옆에서 아들과 함께 치킨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범행은 2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뼈의 강도, 시신 없는 살인, 졸피뎀 치사량이라는 끔찍한 단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냈던 여성, 고유정.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년 5월 초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의 나들이를 계획하거나 연휴를 즐길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고유정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검색창에는 일반인이라면 평생 한 번도 쳐보지 않을 섬뜩한 단어들이 하나둘씩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0일 밤 11시 47분,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침실 불을 끈 채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켜고 있던 그녀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뼈의 강도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본 그녀는 곧이어 뼈의 무게, 인간 뼈 부피라는 키워드를 연달아 검색했습니다. 마치 대학 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진지한 태도였지만 그 내용은 오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새벽 1시를 넘긴 시각, 그녀의 손가락은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검색어로 향했습니다. 이어서 완전 범죄 방법, 증거인멸과 같은 단어들이 검색 기록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인 5월 13일, 그녀는 또 다른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니코틴 치사량이었습니다. 독극물에 대한 검색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졸피뎀 효과 시간, 의식 잃는 방법 같은 키워드를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저항할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우발적 범죄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냉혹한 설계자의 흔적이었습니다. 5월 17일 오전 고유정은 청주 시내의 한 내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대 직원에게 건넨 그녀의 말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밤새 뒤척이다 보면 아침이 되더라고요. 의사는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강력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처방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그녀는 곧바로 병원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가 약봉지를 건네자 그녀는 평소와 달리 약에 대해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얼마나 빨리 잠이 드나요? 효과는 몇 시간 정도 가나요? 한꺼번에 여러 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사는 그저 불면증이 심한 환자라고 생각했을 뿐 그녀의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5월 22일 드디어 고유정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포공항 탑승 게이트에서 그녀의 모습은 어느 평범한 가족 여행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들의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탑승 안내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살인의 무대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렌터카를 빌리지 않고 미리 준비해 온 자신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차량 선적 비용이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를 고집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범행 후 증거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당일 오후 고유정은 서귀포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쇼핑카트를 끌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CCTV에 찍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행 온 주부가 장을 보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카트에 담은 물건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방용품 코너에서 날카로운 흉기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청소용품 코너로 이동한 그녀는 대용량 표백제 3통을 카트에 실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한 번에 3통씩 살 일은 거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배수관 세정제 여러 개, 고무장갑, 비닐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가장 오래 고민한 곳은 종량제 봉투 코너였습니다. 그녀는 30리터짜리와 50리터짜리 봉투를 번갈아 들어보며 크기를 가늠했습니다. 결국 두 종류 모두 각각 수십 장씩 카트에 담았습니다. 이 봉투들은 훗날 끔찍한 용도로 사용될 운명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그녀는 점원에게 포인트 카드를 내밀며 웃음까지 지었습니다. 혹시 이거 적립되나요? 지극히 평범한 쇼핑객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그녀는 주차장으로 돌아가 구입한 물품들을 차량 트렁크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트렁크를 열어봤을 때 의심받지 않도록 여행 가방과 옷가지로 위장까지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내일 가족과 즐거운 나들이를 갈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밀실이었습니다. 차량이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제주의 따스한 오후 햇살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차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아침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강진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전 부인에게 빼앗긴 그는 법원의 면접교섭권 결정으로 겨우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번번이 핑계를 대며 만남을 연기했고 강 씨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고유정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서 아이 보여줄게요. 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에게 드디어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장난감 가게와 아동복 매장을 들러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한아름 샀습니다. 로봇 장난감, 공룡 피규어, 작은 축구공까지. 집에 돌아온 그는 선물들을 하나하나 포장하며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컸을까? 이제 말도 제법 하겠지. 그는 핸드폰 사진첩에 저장된 아들의 어린 사진을 들여다보며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월 25일 오전 9시 강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그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으며 흥얼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빠가 간다, 우리 아들. 오늘은 정말 보는 거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선물 가방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아들 만나러 간다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기록에는 그의 웃음소리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훗날 법정에서 재생되며 방청석의 유가족들을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 강 씨는 제주공항 근처 렌터카 영업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차는 내가 준비했으니 그냥 오세요라며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의아했지만 아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고유정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고유정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 단지였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가까운 한적한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빈 펜션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평일이라 관광객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경 강 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펜션 주차장에 고유정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차 뒤편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년 전 갓 돌이 지난 아기였던 아들은 이제 제법 말도 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아들. 아빠가 보고 싶었어. 고유정은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애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고유정의 제안으로 세 사람은 인근 테마파크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놀이기구를 함께 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고유정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주며 좋은 아빠네요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강 씨는 그녀가 마음을 바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유정은 애매하게 웃으며 일단 오늘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6시쯤 세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유정이 예약한 펜션은 2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주방과 거실, 화장실이 있었고 2층에는 침실이 2개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했지만 주변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가도 100m 이상 떨어져 있었고 펜션 입구 외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고유정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무인 펜션이라 주인과 마주칠 일이 없었고 비명소리가 나도 주변에 들릴 리 없는 완벽한 고립 공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펜션 내부를 둘러보며 꽤 괜찮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가져온 블록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쌓아 올린 블록탑을 무너뜨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강 씨의 얼굴에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유정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며 저녁 준비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고유정은 아니에요. 아이랑 놀아주세요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주방에서 고유정은 서랍을 열고 날카로운 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칼날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거실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느라 주방 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칼의 가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펜션 입구의 CCTV에는 오후 4시에 세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강진수 씨가 걸어서 나오는 모습은 그 어떤 카메라에도 영원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30분 펜션 안에는 칼에 끓는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고유정은 주방에서 곧 다 됐어요 라고 밝게 외쳤습니다. 강 씨는 아들과 함께 식탁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픈지 숟가락을 두드리며 엄마 빨리요라고 재촉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고 계시잖아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고유정이 하고 있던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냄비 2개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 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접시에는 미리 데워둔 다른 음식을 담았습니다. 고유정은 애가 카레를 잘 안 먹어서요. 따로 준비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은 강 씨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레를 내려놓으며 많이 드세요. 오랜만에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강 씨는 숟가락을 들어 카레를 한 입 떴습니다. 맛있네요.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카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유정은 맞은편에 앉아 그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카레를 계속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는 뭐가 제일 재미있어? 아이는 입에 밥을 가득 넣은 채 그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이 귀여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훗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강 씨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고유정은 5월 1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빻아 카레에 섞어 넣었던 것입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강 씨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졸리네요.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유정은 여행 오느라 피곤하셨나 봐요. 좀 쉬시죠라고 말했습니다. 키 180cm의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연구원이었던 강 씨는 평소 체력이 좋은 편이었지만 강력한 수면제 성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밤 8시 10분경 고유정은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서랍에서 오전에 마트에서 산 흉기를 꺼냈습니다. 칼날은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2층에 올라가서 만화 보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태블릿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펜션 안에는 고유정과 의식이 혼미한 강 씨만 남았습니다. 국과수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 공격은 다이닝룸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있던 강 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약물에 취해 있었음에도 강 씨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의 팔에서 피가 튀어나왔습니다. 벽면과 천장에 비산 혈흔이 찍혔습니다. 강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 문틀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유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그를 쫓아갔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강 씨가 쓰러지며 묻힌 혈흔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냉장고 옆 벽면에도, 싱크대 하단에도, 심지어 천장 모서리에도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혈흔 분석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도망치려 했고 가해자가 계속 추격하며 공격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강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약물로 인한 무력감과 반복되는 공격 앞에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가운 펜션 바닥과 자신을 내려다보는 고유정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공격이 멈춘 뒤 펜션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2층에서는 아이가 만화를 보며 깔깔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고유정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인근 치킨집에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와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배달 기사가 펜션 앞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경이었습니다. 고유정은 현관문을 살짝 열고 음식을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치킨 상자를 들고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강 씨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2층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려와, 치킨 왔어. 아이는 총총 뛰어내려와, 와, 치킨이다. 라며 좋아했습니다. 고유정은 아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뜯어 먹었습니다. 맥주캔을 따서 한 모금 마시고 치킨을 아이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맛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치킨을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그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였습니다. 밤 10시 아들을 재운 뒤 고유정은 본격적으로 현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트에서 산 고무장갑을 끼고 표백제를 물에 희석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곳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벽면에 튄 혈흔도 락스를 뿌려 닦아냈습니다. 작업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하며 SNS에 일상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밤 공기 좋네요. 마치 평범한 여행을 즐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펜션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제주의 고요한 밤은 그 안에서 벌어진 참극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어져만 갔습니다. 5월 26일 일요일 아침 8시 펜션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주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관광객들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가고 근처 카페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천읍의 한 펜션 내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고유정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강진수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유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알리바이 조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강 씨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은 지문 인식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강 씨의 손가락을 이용해 쉽게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앱을 열고 자신의 번호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조금만 시간을 줘. 그녀는 문장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쳐 썼습니다. 마치 강 씨가 직접 쓴 것처럼 말투를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화를 많이 냈네요. 이해해요. 두 개의 휴대폰 화면에는
마치 실제로 주고받은 것 같은 대화가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고유정은 이 대화를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이 조작된 문자 내역은 훗날 경찰 수사 초기에 결정적인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강 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을 때 담당 형사는 전 부인과 다투고 홧김에 연락을 끊은 것 같다며 단순 가출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2층에서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는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고유정은 재빨리 1층 화장실 문을 닫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아침 만들어줄게. 만화 좀 더 보고 있어. 그녀는 아이를 다시 2층으로 데려가 태블릿을 켜줬습니다. 아이는 화면에 집중하며 엄지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 나중에 다시 만날 거야. 고유정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유정은 본격적인 시신 훼손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2층에 머물게 한 채 1층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화장실은 펜션 구조상 창문이 작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트에서 구입한 강력 세정제와 대용량 표백제를 욕조에 부었습니다. 자극적인 화학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비닐장갑을 낀 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시신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작업 도중 아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뭐해? 고유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청소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아이는 응하고 대답한 뒤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유정은 숨을 고르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마트에서 산 30리터와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는 하나 둘 늘어나며 욕조 옆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봉투는 30여 개에 달했습니다. 오후 4시경 펜션 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손님, 퇴실 시간이 11시인데 괜찮으신가요? 고유정은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혹시 한두 시간만 더 있어도 될까요? 추가 비용 내겠습니다. 펜션 주인은 오늘 다음 예약이 없으니까 천천히 나가셔도 돼요라고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고유정은 감사합니다. 정말 잘 쉬었어요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 내용만 들으면 평범한 손님과 업주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서 있던 곳은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저녁 7시 고유정은 모든 봉투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녀는 펜션 출입구를 여러 번 왕복하며 무거운 봉투들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 펜션들도 모두 비어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다 싣고 난 뒤 그녀는 펜션 내부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바닥, 벽, 천장까지 락스로 닦아낸 자리는 화학약품 냄새만 남았을 뿐 핏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션 열쇠를 현관 우편함에 넣고 나오는 고유정의 모습은 CCTV에 찍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차에 태운 뒤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그녀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머리를 빗어넘기고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차량이 펜션 단지를 빠져나갈 때 후방 카메라에는 조용히 서 있는 펜션 건물이 찍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를 몰며 고유정은 내비게이션에 다음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제주항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도행 여객선 시간을 미리 검색해 두었습니다. 차량 선적이 가능한 카페리오였습니다. 밤 9시 배를 타면 자정쯤 완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셀을 밟으며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석양빛에 물들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들이 피곤한지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드라이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트렁크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 담겨 있었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낮 12시 고유정의 차량은 제주 시내 한 병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확인한 뒤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접수대로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접수하려고요. 접수 직원이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묻자 고유정은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에 여러 개의 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요리하다가 실수로 다쳤어요. 소독하고 붕대 좀 받으려고요. 의사는 상처를 살펴보며 꽤 깊게 베었네요. 칼 조심하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은 제가 원래 요리할 때 덤벙대는 편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의사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준 뒤 붕대로 감아줬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세요. 염증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요. 고유정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요리 중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자신의 손을 다친 것, 즉 자창이었습니다. 훗날 검찰은 이 병원 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저녁 8시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은 육지로 돌아가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고유정은 차량 선적 창구에서 완도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차량 한 대, 성인 1명, 아동 1명이요. 직원은 요금을 안내하고 승선권을 건넸습니다. 고유정은 차를 몰고 선박 하부 차량 적재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안은 이미 여러 대의 차량으로 빼곡했습니다. 화물차, 승용차, 심지어 캠핑카까지 다양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고유정은 지정된 위치에 차를 주차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 객실로 향했습니다. 밤 9시 배가 출항했습니다. 거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선박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제주항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객실 안에는 피곤한 여행객들이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은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유정도 창가 자리에 앉아 아들에게 과자를 먹였습니다. 배 타는 거 재밌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고 바다와 하늘의 경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30분 배가 망망대해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객실 안에서 쉬고 있었고 갑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유정은 아들을 객실 의자에 앉혀두고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객실 문을 나서 갑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박 CCTV에는 그 순간이 또렷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고유정은 차량 갑판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를 꺼내 들고 다시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배의 옆구리를 쳤고 엔진 소리는 귀가 멍할 정도로 컸습니다.
고유정은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갑판 끝에 흡연객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그는 반대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유정은 난간으로 다가가 첫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난간 밖으로 던졌습니다. 봉투는 어둠 속으로 떨어져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첨벙. 하지만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에 묻혀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유정은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봉투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이 행동은 약 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난간 밖으로 던지고 다시 차로 돌아가 또 다른 봉투를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짐을 정리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봉투가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잠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심지어 긴장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던진 뒤 고유정은 손을 툭툭 털고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은 채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옆에 앉아 담요를 덮어주고 자신도 눈을 감았습니다. 객실 안은 따뜻했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방금 갑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고유정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시각 제주와 완도 사이 바다 어딘가에서는 검은 봉투들이 조류를 타고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멀리 떠내려가고 어떤 것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진수 씨의 흔적은 광활한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경찰이 해양 조류 전문가와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단 한 점의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침묵했습니다. 파도는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도 변함없이 일렁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자정 무렵 배가 완도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완도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량 탑승객께서는 하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정은 잠든 아들을 깨워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트렁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하나씩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유정의 차도 그 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완도 부두의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다음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였습니다. 아직 그녀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도항을 빠져나온 고유정의 차량은 새벽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간간히 화물차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들이 카시트에 앉은 채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유정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운전 중이었지만 그녀는 인터넷 쇼핑 앱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접이식 사다리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제품이 나왔지만 그녀는 3단 알루미늄 사다리를 골랐습니다. 높은 천장까지 닿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뒤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물건들을 검색했습니다. 일회용 방진복 10매 세트, 강력 접착 비닐롤, 대형 쓰레기 봉투, 커버링 테이프, 하나하나 카트에 담았습니다. 배송지 주소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배송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7시 이전 도착 예정입니다. 화면에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고유정은 결제를 완료하고 핸드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고유정은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대단지였습니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구석진 자리에 주차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고유정은 엔진을 끄고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뒷좌석의 아들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여객선에서 전부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구석에 아직 검은 봉투 서너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유정은 재빨리 트렁크를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현관문들은 모두 꼭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1203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파트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고유정은 거실불을 켰습니다. 가구는 최소한만 놓여 있었고 벽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새벽 배달 트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고유정은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잠든 아들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깨지 않고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오전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유정은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가 큰 박스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이요. 여기 맞으시죠? 고유정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박스를 받아 거실로 옮겼습니다. 기사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유정은 문을 닫고 박스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다리, 방진복, 테이프, 비닐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방진복 한 벌을 꺼내 입었습니다. 흰색 전신 방진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몸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고무장갑과 마스크까지 착용하자 그녀는 마치 방역요원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고유정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트렁크에 남아있던 봉투들을 가져왔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양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에는 방진복을 입은 사람이 검은 봉투를 옮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지만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비닐을 깔았습니다. 커버링 테이프로 바닥과 벽면을 꼼꼼히 감쌌습니다. 혹시라도 튈 수 있는 흔적까지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뒤 고유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2차 훼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남은 시신을 더욱 잘게 훼손했습니다. 뼈와 살을 분리하고 부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오전 8시가 넘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1203호에서는 그보다 더 큰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60대 주민은 훗날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새벽부터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처음엔 누가 이사 오는가 했는데 이상한 기계 소리 같은 것도 들렸어요.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랫집 주민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요. 고유정은 사다리를 펼쳐 세우고 천장 모서리까지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혹시라도 튄 흔적이 있을까봐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작업 중간중간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일상적인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키읔키읔 나들이 가기 딱 좋네. 고유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응지은 나도 나가고 싶다 유유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보냈습니다. 마치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주부처럼 말입니다. 오후 1시쯤 고유정은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깔았던 비닐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려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방진복도 벗어서 함께 넣었습니다. 사용한 도구들도 모두 봉투에 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형 쓰레기 봉투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유정은 이 봉투들을 아파트 내부 쓰레기 분리장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 싣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녀는 김포 시내 곳곳에 서로 다른 쓰레기 집화장과 공공 쓰레기통에 1개씩 분산해서 버렸습니다. 어떤 것은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 어떤 것은 공원 쓰레기장에, 또 어떤 것은 주유소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절대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골라버리기도 했습니다. 훗날 경찰이 추적했지만 분산된 쓰레기들은 이미 소각되거나 매립된 뒤였습니다. 단 하나의 물적 증거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모든 것을 처리한 고유정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잠에서 깨어 엄마 배고파라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을 꺼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TV를 켜고 만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라면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자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이 공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유정은 라면 그릇을 들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이는 후루룩 라면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김포 시내의 저녁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연구소. 5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강진수 씨의 동료들은 그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강 박사님, 오늘 안 오셨네요? 실험실 조교가 물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강 박사는 지각이나 결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들은 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자동 응답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강진수 씨의 남동생 강민수 가명 씨가 형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토요일 형이 제주도에 아들 만나러 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형의 목소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형이 드디어 우리 아들 본다. 2년 만이야, 2년 만. 형은 전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형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민수 씨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형은 평소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만나고 나서라면 틀림없이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만이 계속되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형수였던 고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형이랑 연락되세요? 고유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 처남. 토요일에 만났는데 그 이후론 연락 없어요. 아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고유정의 말투에서 냉랭함을 느꼈습니다. 형이 정말 아무 연락도 안 했어요? 아들 만났는데? 고유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가 좀 다퉜거든요. 그래서 형부가 화가 나서 나간 것 같아요. 문자는 받았는데 전화는 안 받네요. 강민수 씨는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5월 27일 저녁 강민수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안 서부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형이 실종됐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에 제주도 가서 아들 만나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접수를 받은 경찰관은 강 씨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혹시 가족과 갈등이 있었나요? 강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아들한테는. 경찰관은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전 부인과는 관계가 어떤가요?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전 부인이 아들을 만나게 해줬대요. 제주도에서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 부인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투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강민수 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형은 절대 그런 일로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며칠 지켜보시죠. 성인 남성의 경우 며칠 뒤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5월 28일, 29일이 지났지만 형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 형 아직도 연락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담당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전 부인한테 확인해 봤는데 25일 저녁에 만나서 다투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도 주고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아마 화가 나서 혼자 있고 싶은 것 같은데요. 형사는 고유정이 제출한 조작된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수 씨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형 말투가 아닌데요. 형은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강진수 씨 폰에서 보낸 게 맞습니다. 통신사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강민수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은 아들을 두고 절대 이렇게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소 일도 무단으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강민수 씨는 어머니와 누나를 모시고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찰을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렌터카를 빌려 고유정이 예약했다는 조천읍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주소는 고유정에게서 미리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그들은 펜션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마을 외곽, 주변에는 빈 펜션들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형이 5월 25일에 그쪽 펜션을 이용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거든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나요? 펜션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여자분하고 아이랑 남자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퇴실할 때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셨고요. 강민수 씨는 혹시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고 강민수 씨와 가족들은 사무실로 들어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5월 25일 오후 4시경 세 사람이 펜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안고 있는 형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다음 날, 그 다음 날 형이 걸어서 나오는 장면은 단 한 프레임도 없었습니다. 5월 26일 저녁 7시 고유정만 아들과 함께 차에 짐을 싣고 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펜션을 여러 번 왕복하며 큰 가방과 캐리어를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짐이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영상을 멈추고 되감기를 반복했습니다. 형은 어디 갔지? 왜 안 나와? 누나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동생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오빠가 먼저 나갔으면 CCTV에 찍혔어야 하는데. 강민수 씨는 펜션 주변 상가의 CCTV도 확보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인근 편의점, 주유소, 식당을 돌아다니며 부탁했습니다. 제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영상 좀 보여주세요. 제 형이 실종됐어요.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안타까워하며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5월 26일 밤 11시경 고유정의 차량이 펜션에서 나와 인근 한적한 도로를 배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은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중간에 멈춰서더니 고유정으로 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 뭔가를 도로변에 버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던지고 다시 차에 타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주 동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펜션으로 출동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제출한 CCTV 영상은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형사들은 펜션 내부를 감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요원들이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거실과 주방 곳곳에서 푸른 형광빛이 번져 나왔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락스로 닦아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벽면, 천장, 바닥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감식 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고유정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통신 기록을 추적한 결과 고유정은 5월 28일 제주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탔고 29일 새벽 김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되었습니다. 5월 22일 서귀포 마트에서 흉기, 표백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기록, 5월 29일 새벽 인터넷 쇼핑으로 사다리와 방진복을 구입한 기록,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경찰서 조사실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누나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찾아주신 영상 덕분에 수사가
급진전됐습니다. 곧 용의자를 체포할 예정입니다. 강민수 씨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은 어디 있어요? 형을 찾아주세요. 형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5월 31일 밤 제주 동부경찰서와 충북 청주경찰서는 긴급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유기, 증거인멸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현재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신호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잡혔습니다. 그녀의 자택이었습니다. 청주경찰서 강력계 형사 4명이 비밀리에 아파트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말 아침에 고요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간간히 장을 보러 나가는 주민들의 차량이 출차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사들은 B층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고유정의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랜저는 B3층 201번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무전기를 통해 교신했습니다. 용의자 아직 움직임 없음. 계속 대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20분경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유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편한 차림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한 손에는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주말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휘파람을 불며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차량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4명이 동시에 움직이며 고유정의 차량을 에워쌌습니다. 고유정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형사들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강력계 반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청주경찰서 강력계입니다. 고유정 씨 맞으시죠? 고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형사는 영장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 강진수 씨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순간 고유정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뭐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페트병 몇 개가 굴러다녔습니다. 왜요? 제가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형사가 수갑을 꺼내 다가왔습니다. 두 손 내미세요. 고유정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됩니다. 협조해 주세요. 고유정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찰칵.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고유정은 실감이 나는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고유정의 차량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트렁크가 열리자 형사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안에는 검붉은 얼룩이 묻은 이불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무장갑, 비닐장갑, 그리고 락스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강력계 반장이 비닐장갑을 끼고 이불을 꺼냈습니다. 이거 뭡니까? 고유정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빨래 못한 이불이에요.
왜 트렁크에 이렇게 방치해뒀습니까? 고유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전 남편한테 폭행당했어요. 그날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덮치려고 해서 제가 방어하다가 실수로. 형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실수로 뭘 했다는 겁니까? 고유정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박을 자르다가 칼이 잘못 나가서. 형사들은 차량 내부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수석 서랍에서는 강진수 씨의 신분증과 지갑이 나왔습니다. 뒷좌석 바닥에서는 아이 장난감들 사이에 묻혀있던 강 씨의 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트렁크 모서리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형사는 증거물을 비닐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은 압수합니다.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할 겁니다. 고유정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형사들은 고유정을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아파트 주민 몇 명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 수갑 찬 거 아니야? 무슨 일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혀진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그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요? 아들 밥은 누가 챙겨요? 형사는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동보호팀에 연락해서 아이 임시 보호조치 취하세요. 고유정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친정 엄마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조사 후에 결정됩니다. 고유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아이가 엄마 없으면 무서워해요. 제발 친정 엄마한테만. 하지만 형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는 청주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고유정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 남편이 먼저 덮쳤다고요. 제가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에 감긴 붕대가 형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손은 왜 다쳤습니까? 고유정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할 때 저항하다가 다쳤어요. 그 사람이 칼로 저를 위협했거든요. 오전 11시 30분 청주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벌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고유정 씨, 남편을 죽였습니까?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고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형사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은 고유정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켜고 말했습니다. 2019년 6월 1일 오전 11시 35분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5월 25일 제주도 조천읍 펜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유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났어요. 아이를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저녁 먹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을 안 마셨는데도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저한테 다시 같이 살자고 하더니 제가 거절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고유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덮쳤어요. 제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고유정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도망갔는데
수박을 썰고 있던 칼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냥 방어하려고 칼을 들었을 뿐인데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덤벼들어서 우발적으로 정당방위였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유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강진수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형사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5월 22일 서귀포 마트에서 흉기, 표백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유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집 청소하려고 산 거예요.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5월 10일부터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뼈의 강도, 시신 없는 살인, 졸피뎀 치사량. 이것도 청소하려고 검색한 겁니까? 고유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6월 2일 일요일 고유정은 청주경찰서 유치장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차가운 시멘트 바닥,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그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간수가 식판을 밀어 넣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철창을 흔들었습니다. 나 좀 나가야 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간수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6월 3일 월요일 오전 조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고유정은 조사실 의자에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새로운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5월 28일 제주항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 CCTV입니다. 한번 보시죠.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갑판에서 고유정으로 보이는 여성이 검은 봉투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1개, 2개, 3개. 약 7분간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유정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형사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도 확인됐고요. 당신 차 맞습니다. 고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쓰레기요. 형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무게가 상당해 보이던데 쓰레기가 그렇게 무거웠습니까? 그리고 왜 바다에 버렸습니까? 고유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션 화장실, 거실, 주방 전체에서 강진수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혈흔 비산 패턴 분석 결과 피해자는 다이닝룸에서 공격받고 주방으로 도망치다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유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방어한 거예요.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면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습니까? 고유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트에서 체계적으로 물건을 사고 시신을 처리하고 알리바이까지 조작합니까? 당신은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고유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지만 고유정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또 다른 날에는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이었습니다. 6월 중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유정의 의부사들, 즉 현재 남편의 친자였던 4살 남자아이가 불과 3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의문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이가 잠자던 중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나면서 수사관들은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 저녁 고유정이 아이에게 카레를 먹였다는 점. 둘째, 사망 당시 고유정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지만 아이의 이상 상태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 셋째, 아이의 몸에서 미세한 약물 반응이 검출되었으나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는 점. 넷째, 남편은 술을 마시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했다는 점. 수사팀은 의부사들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과수에 아이의 유해 재감식을 요청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도 참고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와서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고유정이 술을 계속 권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고 잠자리에 들자마자 의식을 잃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가 제 다리 밑에 있었고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왜 아이가 당신 다리 밑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이는 원래 옆방에서 자는데 왜 제 침대로 왔는지.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없습니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술맛이 이상했어요. 평소 마시던 술인데 쓴맛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취해서 그런가 했죠. 국과수의 재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유해에서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졸피뎀이었습니다. 고유정이 강진수 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약물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질식 흔적을 재분석한 결과 단순히 압박에 의한 질식이 아니라 구강과 비강이 막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외부 압력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을 의부사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초 검찰 조사실에 앉은 고유정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제가 왜 죽여요? 저는 그 애를 사랑했어요. 검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까? 고유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먹였어요. 그건 검사 오류예요.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5월 17일 병원에서 당신이 처방받은 졸피뎀과 같은 성분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유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의부사들이 사망하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고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아무 이익도 없어요. 검사는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당신 남편의 재산 상속 관계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재산의 절반이 아이에게 갑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으면 전부 배우자인 당신에게 상속됩니다. 고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망 한 달 후 당신은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고유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검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계획적으로 의부사들을 제거하고 남편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마저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돈 때문 아니었습니까? 고유정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의부사들 사망 전날 고유정이 인터넷으로 어린이 수면제 용량, 소아 질식사 증상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당일 새벽 고유정이 남편 몰래 아이 방에 들어갔다 나온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의부사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입건했습니다. 7월 말 구속 기소된 고유정은 청주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녀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까지 죽인 년, 인간 말종 같은 욕설이 쏟아졌고 어떤 수감자는 그녀에게 음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고유정은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저는 억울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반복했지만 변호사조차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2019년 9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취재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 문이 열리고 고유정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려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일명 커튼 머리였습니다. 언론은 이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장이 신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얼굴을 보이십시오. 고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 사이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유정입니다. 재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똑바로 얼굴을 들고 답변하십시오. 고유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가족석에 앉아있던 강민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 강진수를 살해하고 공소장 낭독은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계획적 살인, 시신훼손, 시신유기, 증거인멸. 하나하나 죄목이 읽혀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유정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성적학대를 받아왔습니다.
5월 25일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 했고 이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강민수 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우리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방청객은 정숙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 국과수 감식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여객선 갑판에서 봉투를 바다에 던지는 고유정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방청석에서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재판 도중 고유정은 갑자기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눈을 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급대원이 호출되었고 고유정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법정쇼라고 비난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전략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진수 씨가 성적으로 문란했고 고유정을 학대했으며 이혼 후에도 집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변태적 성욕이 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의 유가족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 씨의 누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지만 방청석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잔혹하게 실행되었으며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악랄한 범죄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2020년 7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유정은 판결을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형이어야 하는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부사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다수 존재하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과 유가족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유정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의부사들 사건은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법적 절차는 이로써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강진수 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과 경찰은 제주와 완도 사이